자,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이제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그만하자.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증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 네거티브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낙연 후보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했죠. 실천으로 이어지길. 거기서부터 뭔가 좀 핀트가 잘못됐는데 신경민 의원이 난 가장 좀 황당했어요. 한 달여간 네거티브와 마타도 흑색 선전을 한 부분에 대해 이 지사가 분명히 사과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순서다. 신경민이요. 두 번째, 박광호는 자질 검증, 정책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건 뭐 틀린 말 아니겠고. 신경민 의원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몇 명 안 되는 경선 불복하신 분이시죠. 영등포에서 경선을 했어요. 총선 때. 근데 그 경선을 불복하고 이런 사람을 캠프에 끌어들인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캠프의 전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거티브를 이재명 지사가 먼저 했습니까? 네거티브를 이낙연 캠프에서 총동원돼 가지고 뭐 전과 사범 뭐 김부선 뭐 그 모든 것들을 그 이낙연 캠프에서 시작을 해놓고 사과를 이재명 지사한테 하래. 이건 우리 남영희 대변인께서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아이 저는 뭐 특별히 계속해서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하는데 또 새날 나와가지고 제가 대변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행하면서 또 말씀드리긴 되게 조심스럽지만 사실 이낙연 후보가 먼저 말씀을 하시긴 했죠. 7월 말쯤에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캠프 대변인들 뭐 특히나 배재정 의원 또 뭐 신경민 의원 뭐 다 해가지고 30 선대본부장님까지 위원장까지 해서 모든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보다 개인사에 대한 그저 개인 뭐 음주운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해서 뭐 지금 경기도지사직 수행하는 거, 경기도 홍보비 관한 것,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 오셨거든요. 그러고선 저희는 계속 대응만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이재명 후보의 의견은 진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염려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전국 순회 그 유세 일정만 남겨두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도 하고 대세라는 것이 사실 뭐 굳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그런 뭐 이런 분위기에서 더 이상 그 공방은 민주당 내부에 결코 좋은 것이 못 된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잘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적반하장?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네거티브를 했을 수는 있죠. 사람의 그 심리니까. 네, 뭐 그건 경쟁 중이니까요. 그러면 책임 소재를 이재명 지사 쪽으로 던지는 행위 자체가 참 신경민답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당에서 말이에요. 총선 때 경선 불복한 사람을 캠프에 쓰는 것 자체가 엄청 잘못된 행위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불복 행위에 대해서 전 너무 정확히 하는데 신경민이 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상한 마타도 하면서 경선 불복해가지고 결국은 총선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분 민주당에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몇 분 계시는 분 한 분 데려다가 선거 캠프에서 캠프 상임 부위원장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나서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네거티브예요. 누가 들으면 진짜로 이재명 지사가 먼저 네거티브를 시작한 줄 알겠네. 저처럼 그냥 같이 같은 캠프에 계시던지. 그리고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30 캠프 선대위원장이 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였었는데 이 인터뷰에서는 뭐 의례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호남 친문 80%는 이낙연 쪽으로 넘어왔다. 이 말도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선거 캠프라는 게 좀 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좀 호황되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합니다만. 대세론. 근데 뭐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주장은 있죠. 근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그렇게 클릭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찬반 뭐 이렇게 하는 그 무슨 여론조사 비슷한 흉내 낸 것 하고 나서 또 저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압도적으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이야기는 좀 분석해드리게 다음 방송에 딱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선거 결과는 결국 다 그 우리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당원들 한 표 한 표잖아요. 그 경선에서 할 수 있는 온갖 이제 다양한 기능적인 네. 잡스러운 것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선동이죠, 선동. 네, 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한계는 좀 지어줬으면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겁니다. 백제 발언 관련해서 지역주의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음. 2등이 3등이 1등 비판할 수 있는데 안 해야 되는 거 경기도 홍보비 관련되는 내용들 그다음에 성남 FC 관련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검찰이나 경찰 보고 수사하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재명 캠프에서 이낙연 후보의 옵티머스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도 의견 전달을 했었거든요.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내에서 선거를 하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당 선관위의 제재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검찰, 경찰 수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증거 없이 근거 없이 이야기 꺼내는 거는 굉장히 네. 잘못된 네거티브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저는 선을 긋고 싶습니다. 이명박근혜 두 분 경선 치열했던 경선이 떠오르잖아요. 그때 뭐 서로 BBK 사건도 그렇고 이쪽에 뭐 최순실, 최태원, 누구요? 최순실 아버지? 최태원 맞나요? 최순실 아버지요? 최태민? 최태민. 그분 최태원은 얘기며 누구야? 그 저기 회장님이네. 그 둘 관계 등 이런 거를 다 서로 치열한 경쟁 그 내부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온 게 나중에 또 문제가 다 됐잖아요. 사실 뭐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저희도 떳떳한 건 다 수면 위로 올리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문제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나중에 굉장히 그걸 또 해명하기 위한 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뻔히 알만한 사건인데도 자꾸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박진영 대변 저기 우리 박진영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홍보비 문제 제가 내일 한번 이제 논평을 쓰려고 하거든요.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어떻고 뭐 개인당 얼마 정도의 이 수준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이제 소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오늘 이낙연 후보께서 그 뉴스공장이었나요? 거기 출연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또 굉장히 강하게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사실을 밝히고 그래서 정말 알고 싶으면은 고발해라 이렇게밖에 밝힐 수 없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당내에서 선거하면서 이거 경기도 홍보비 문제 있으면 이건 뭡니까? 범죄 행위예요. 고소고발건이에요. 그래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걸 근거도 없이 이렇게 자꾸 던진다는 것은 이거 황당한 수준의 이야기예요. 다음 수순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법 안에서 홍보비를 많이 쓰건 저렇게 쓰건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우연치 않게 이제 언젠가 한번 KTX를 탔는데 경기도 광고가 걸려 있어요. 그게 일본 원전 그 방사능 그 수 있잖아요. 오염수. 요거 버리면 안 된다는 그게 다 홍보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치정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범죄의 도구로 막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뭐 예를 들면 남경필에 비해서 얼마를 썼다, 더 썼다라든지. 나는 그 주장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정부가 좋은 정책이 있어요. 국민들이 몰라. 홍보를 안 해서. 홍보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왜냐면 무슨 지원금이 나가요. 홍보 안 하면 못 받아갑니다. 이거 받아가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국정홍보처가 막 대대적으로 뿌리면 언론이 쫙 받아쓰는 시대가 아니니까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지금 서른 위원장의 인터뷰를 한번 좀 더 보는데 일단 호남도 왔고 친문도 왔다. 100%는 아니더라도 80%는 우리 쪽으로 왔다. 이것도 적당히 하셔야죠. 이게 왜냐하면 밖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여론조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반도 안 나오시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웃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최근에 우리 고향 분들한테 뭐 가까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탐문을 좀 해봤는데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사람 딱 한 명 계시더라고. 한 20명 중에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서른 후보가 한 말,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쳐. 이 후보의 여러 논란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다. 여기에 이제 뉘앙스로는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뉘앙스가 돼버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신경민 전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경선 불복.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거 불복당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지금 이재명 찍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잘못된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번에 토론회 때 이낙연 후보한테 묻잖아요. 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한테 다 안 간다 그러면 다 갈 걸로 믿는다고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약간 덕담 케이스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 가면 우리는 원팀이 돼서 이재명 지사를 밀 것이 돼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 가면 뭔가 뭐 아슬아슬한 느낌이다, 뭐 장담이 안 된다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사람들한테 이재명 뽑으면 본선에서 못 이겨. 우리도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뉘앙스를 지금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 근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었을 때 구 동교 동계 주류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족 의식이라든가 주류 의식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후단을 만들었던 그런 비슷한 의식들이 깔려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중앙정부에 근무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전과도 있는데 뭐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또 뭐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 불복 프레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뉘앙스를 던져주는 거고 또 여기에 부하 내동해 가지고 일부에 우리 당에 뭐 이 생물학적 표현을 날아다니는 그 곤충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같이 댓글 달면서 이제 호응해주면서 하는 이 과정들이 지금 사실은 당내 경선을 망치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거고 두 후보의 비호감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호감도 1위가 이낙연 후보예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비호감도 1위는 압도적으로 늘 안철수가 해오다가 그걸 윤석열이 뒤집어서 1등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지금 이낙연 후보가 1등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예,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거. 지난 경선 5년 전 경선을 기억합니다. 이 정도 아니었다니까요.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그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재명 지사는 토론에서 약간 좀 그 문재인 후보를 긁는 정도의 표현을 했었지 캠프 내에서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상대 후보를 비하고 이러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최소한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에. 그 그리고 당시에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좀 극단적인 공격을 퍼붓는 손가락 혁명군이란 거를 손절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내 버렸잖아요. 일반적인 지지자였죠. 캠프가 네. 아니고. 근데 지금은 저도 이 발언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인 거잖아요. 토론회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한테 추미애 후보가 물었잖아요. 질문을 했잖아요. 아까 푸나님 말씀대로. 그때도 명확한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이 말은 다음에 경선을 불복하겠다는 뜻일까? 이거 굉장히 이 답이 우려스러운데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서른 선대위원장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하시니까 뭔가 뭐 결심하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원들하고 민주당 국민들하고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 예전에 했던 그 학습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망각할 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첫 번째 우리 민주당의 그 정권 연장을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아니겠어요? 다들 그걸 위해서 지금 대세가 어디에 있고 그 본선 경쟁력이 어디에 있고 그걸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한 발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 저희가 결선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그까지 가지 않고 50% 이상의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 민주당 전체의 흐름에 어떤 부분 가정이 있는지를 그분들에게 명확하게 네. 보여주는 거에 앞으로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낙연 캠프 쪽의 전략은 이렇게 논란을 막 만들어 가지고 결국 결선 투표 가서 예, 그런 거죠.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는 전략인데 불가능하다니까 왜 객관적으로 그게 안 보이실까요? 이럴수록 더 안 좋아지죠. 저는 그쪽. 그 개인적으로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원래 이제 민주화 운동도 했고 그 고초도 많이 겪은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후보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낙연 후보를 비롯하여 몇몇 분들 우리 안에 귀족주의에 파묻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에요.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 개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보수 우위의 정당 구조이기 때문에 보수의 저질 보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진보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중도적인 분들 또는 온건한 보수적인 분들 이런 분들 다양한 분들을 연합해서 지금 당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는 엘리트주의적이고 귀족적인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인입 구조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들어왔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저는 그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 그 주위에 많이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분들도 저는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진보 개혁을 지켜주는 거고 그분들은 같이 하는 맞습니다. 연대와 포섭의 대상이지 그런 분들이 주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는 행위, 최재형이 대선에 나오는 행위, 사실 소위 말하면 수구 보수들의 일종의 반격이거든요. 그렇죠. 믿고 임명해줬더니 실제로는 속에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다 그냥 들이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는 야 이제 이 나라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정체성은 저쪽 당에 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은 분들. 저 솔직히 제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호남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거나 지자체장 하신 분들이요. 개혁성 있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 호남에서나 영남에서 막 삼선 하시는 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죠. 실제로 수도권 내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뭔가 자기 개혁 성향으로 중도 한 5% 움직여가지고 당선되는 사람들.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왜 그 뭐 지지율 또는 뭐 공약 이행률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 그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보통 이제 전남 지사가 보통 1위 하던 지자체장 원래 전남지사가 대구시장 1위 해야 돼요. 1위 하던 그 거기를 이재명 지사가 올라간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 업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신 분들하고 호남에 계시는 분들 예전에 왜 그 독재가 굉장히 진짜로 엄중하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따라가서 국회의원 하고 그거랑 달라요. 예를 들면 특정한 군사 독재가 끝난 이후에는 호남에다가 진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신 분들은 솔직히 개혁 성향 없어요. 부끄러울 정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맨날 호남 사람들이 이것들 지금 니들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다라고 화를 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 나는 진짜 우리 후보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개혁 경쟁 했으면 좋겠어. 그 개혁이라는 것이 진짜 민생이거든요. 맞습니다. 개혁이 돼야만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지. 그게 뭐든 기재부 개혁이든 검찰 개혁이든 무슨 하다못해 주민센터라도 개혁해봐. 뭔가 바꿔봐 좀 좋은 쪽으로. 어쨌건 지금 그 결선 투표에서 뭔가 이겨보겠다는 건데요. 진짜 착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선 투표하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과반을 못 넘기면 나머지 표가 다 이재명 지사 반대편으로 갑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제가 그 2004년도에 그 당시 열린정책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열린정책연구원 제가 1기 입사생입니다. 1기 입사생이고 그 연구원을 만들었어요. 만들 때 제가 그 어플라이 했을 때 그 논문 낸 게 당내 경선에 관한 연구라는 거를 제가 이제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 경선 룰도 제가 짜고 했었는데 경선 룰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요.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결선 투표 일주일 상간에 그게 뒤집어졌다. 그러면은 그 정당성에 대해서 또다시 역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들이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그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초반 결정 구조라 그래가지고 초반에 몇 번 승기를 잡아버리면 그대로 수렴되어서 갑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지는 일은 절대 없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다음 대선 경선 룰 짤 때 제가 개입할 건데 결선 투표 만드는 룰 짠 게 정말 잘못 짠 룰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룰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1년 동안 경기 잘한 사람이 1등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정치라는 것은 당연히 안정성과 정당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벤트 하듯이 이 야구에서 플레이오프 하듯이 4등에 올라와서 1등 되는 구도 이거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맞습니다. 정치를 오랫동안 잘한 사람이 1등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구조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뭔가 한 방에 생각합니다. 뒤집겠다고 하는 전략 자체. 그렇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가 해왔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는 사실 이재명 지사는 공격도 있지만 다른 주자가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진짜로 양강 구도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략상으로 보면 나머지 3, 4, 5, 6위 주자는 올라오지 마. 우리 둘만 싸울 거야. 이런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근데 거예요. 이제 2등 전략, 우리 이제 반정립이라고 하지만 안티테제라고 하는 것이 안티테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반해가지고 내가 자리 잡는다는 건데 그거는 늘 2등 하겠다는 뜻을 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3, 4, 5, 6이 표가 이낙연 후보한테 더 안 간다고 나는 봐요. 그렇죠. 네. 만약에 결선 투표를 네, 가면 가죠. 이재명한테 더 가는 거죠.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결선을 가게 됐다 그러면 더 심하게 깨진다. 50%가 못 넘어가죠. 결선 가더라도. 그럼 더 심하게 깨진다.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선거가 끝났어요. 이제 경선이 끝났어. 그러면 선대위원장 누가 해? 선대위원장 누가 하냐고. 후보들이 같이 해줘야죠. 같이 다 하셔야죠. 그 주로는 이낙연 중심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러면 심하게 까기만 해도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뭐 이상한 후보 같은 이야기를 쭉 해놓고 나서 내가 이제 와서 이재명 지지달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음. 아 근데 신경민 그 부위원장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세상에 네거티브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과까지 받으려고 지금 이 하시니까. 방송 보거나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번 경선 보면서 느끼는 게 이낙연 우리가 알았던 이낙연의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나 그게 되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국무총리 이후에 당대표 할 때까지 얼마나 지지를 해줬습니까? 근데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서른 뭐 의원도 그 이낙연 이 양반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네 반대냐 분명히 반대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당시에 나온 기사 중에요. 그 기자가 물었을 때 그 이낙연 그 당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했다는 이야기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답변하시던데 뭐 그럼 거기다가 대놓고 왜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을 합니까? 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쿨하게 그냥 그 당시에 사과하시면 그랬으니까. 되죠. 예, 아니 뭐 지금도. 저기 추미애 장관도 네. 일찍 반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털고 넘어갔고요. 하물며 저기 누굽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봉화까지 내려가가지고 또 몇 번씩 그렇게 해서 본인이 또 사죄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역사라는 것이.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그 결정 이후에 오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이낙연 후보가 그런 점을 저희가 별로 이렇게 한 번쯤 다시 되새겨볼 일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후보가 되시고서 네거티브 공방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다들 알게 된 상황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예. 좀 속상하기도 그리고 하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소위 아까 말한 그 곤충으로 비유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등에 업고 선거운동하는 게 난 지금 엄청 못마땅하거든요. 그거부터 좀 잘못됐죠. 이 바닥 전체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게 소위 분열주의자들 이재명 반대하는 애들이 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에 나 조국 장관 지지에 이낙연 지지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한 포지션 차지하고 있는 거를 손절 지금 이쪽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명박 후보 쪽이 소위 그 극문 똥파리들과 손절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다. 근데 그게 지금 얹혀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김부선 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그 저기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혼돈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렇습니다. 당내 경선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무당파층, 중도층까지도 참여해서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는데요. 당내 경선은 열혈 지지층들 아니면은 웬만해서 부탁해서 한두 명 서줄 수는 있지만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에 대한 로얄티, 진보개혁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흐름으로 가지는 않는다. 예.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르게 나올 것이다.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지 않고 싶어요. 여기까지.